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학기 정신건강간호학 1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도록 할게요. 목차를 보시면 정신건강간호학 교과목 개요, 그리고 강의계획서, 과제 및 시험 정보, 성적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정신건강간호학 교과목 개요입니다. 3학년 올라와서 일과고시를 치는 그 전공 필수 교과목들을 읽게 됐는데요. 정신건강간호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건강간호학은 전공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 필수라는 말은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및 국가고시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의료인 국가시험 출제 교과목을 살펴보시면 29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5문제가 정신건강간호학입니다. 성인간호학은 70문제, 여성건강간호학은 35문제, 지역 35문제, 아동 35문제, 그리고 관리 35문제, 기본 30문제, 의료법규 20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신건강간호학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론 교과목 따로고 실습 교과목 따로입니다. 이론은 6학점이고 실습은 3학점이에요. 그래서 총 9학점을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년별로 학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3학년 1학기 정신건강간호학 1, 이 교과목이 2학점짜리고요. 3학년 1학기에는 여러분 이제 실습 나가시면서 정신건강간호학 2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거는 1학점입니다. 정신건강간호학은 실습이 4학년 때부터 이루어져요. 4학년 1학기에는 이론 정신건강간호학 3, 1학점짜리 학습하시면서 정신건강간호학 실습 2주짜리 실습, 2학점짜리 실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에는 정신건강간호학 4, 이건 2학점짜리고요. 정신건강간호학 실습 2, 이거는 1학점짜리예요. 1주 실습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처음 배우게 되는 정신건강간호학 1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 전체 정신건강간호학에서 총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정신건강간호학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요. 정신건강간호학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의 역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분야별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해보자,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이해해보자, 사회학적으로 이해해보자, 영적으로 이해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정신건강간호학은 핵심이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요. 정신건강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정신건강간호학 2는요 3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강론 부분으로서 주요 정신질환, 그 중에서 불안 관련 장애, 강박 관련 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수면 각성 장애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질환의 개념, 진단 기준, 증상, 치료 및 간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학 3, 4학년 1학기 때 학습하게 되는 교과목은요. 강론 부분 계속 이어집니다. 주요 정신질환 중에서 물질 관련 장애, 급식 관련 장애, 성 관련 장애, 성격 장애 등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역시 각 질환의 개념, 진단 기준, 증상, 치료 및 간호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의 개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간호학 4, 4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파이널 학습인데요. 이 교과목에서는 발달 단계별 정신간호라고 해서 우리가 아동일 때, 청소년일 때, 노인일 때 각각 똑같은 질환이라도 발달 단계별로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학습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정신간호 치료 및 간호 방법, 예를 들면 정신치료, 약물치료, 환경치료, 활동요법 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신건강간호학 2, 3 학습하면서 각 질환별 치료 방법, 간호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뭐 정신치료, 약물치료, 환경치료, 활동요법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질환별로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배웠던 지식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 및 재난간호, 자살 및 폭력, 법적 윤리적 책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총 학습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신질환의 이해와 치료 및 간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폐쇄병동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그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치료적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호 과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제 작년이랑 올해랑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선배님들이 다 온라인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병동 실습을 전혀 못했는데 그 이전에는 노아병원, 동래병원, 형주병원 이렇게 실습을 했고, 아마 여러분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아마 이 세 병원 중에 한 곳으로 실습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에는 정신건강간호학 실습 2인데요. 1학기 때 그 폐쇄병동에서 실습을 했다면 2학기 때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출퇴근하면서 다니는 정신질환자들을 만날 거예요. 어머, 정신질환자들이 밖에 나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차차 배우겠지만 정신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정신질환자들도 정상인들처럼 출퇴근하고 대인관계 이루고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습 기관은요,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새마음 정신문화센터, 숭인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의 계획서입니다. 수업 강의실 참고하시고요. 선수 과목, 후수 과목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점은 2학점이고 전공 필수입니다. 교과목 개요 확인하시고요. 학습 목표 쭉 나와 있어요. 우리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교재는 정신건강간호학 전문가 이경희의 공저로 되어 있는 책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평가 도구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평가 구분에서 보시면 평균 점수 80점 이상은 상이고요. 평균 점수 60점에서 79점은 중이고요. 평균 평점 60점 미만은 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는 받으면 안 되겠죠. 하를 받게 되면 F예요. 그러면 이 교과목 자체가 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학습 성과 PO3, PO5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궁금한 게 주차별 학습 내용이죠. 주차별 학습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강의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은 대면, 비대면 수업이 교대로 이루어지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선 1, 2주차는 비대면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까지는 제가 온라인 e캠퍼스에 강의를 올릴 거고요. 3, 4주차는 대면입니다. 대면은 말 그대로 강의실에서 직접 저와 만나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 6주차는 역시 비대면, 7주차 대면, 그리고 8주차 시험도 당연히 대면으로 칠 거예요. 9주차 대면, 10주차, 11주차 비대면, 12주차 대면, 13주차 대면, 14주차 비대면, 그리고 보강주가 있고 다음에 역량 성취도 2차 평가 대면으로 칠 거예요. 여기서 플립 러닝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4주차에는 제가 사전조사 설문지를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카페에 링크를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간 안에 해주시면 되고요. 치료적 관계와 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와 간호, 그리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와 간호, 이 세 단원을 플립 러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용어 시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뒤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 및 시험 정보입니다. 8주차에 우리 역량 성취도 평가 1차 시험 치잖아요. 1주차에서 6주차까지 수업 내용을 시험을 칠 거예요. 7주차 빼고요. 6주차까지. 그래서 정신건강 간호의 이해, 역사, 생물학적 이해, 정신심리학적인 이해, 사회문화 영적 이해, 정신간호 모형까지 해서 시험을 칠 거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제가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문제 이렇게 생각해놨어요. 그리고 16주차에는 7주차에서 14주까지의 수업 내용입니다. 스트레스와 간호, 치료적 관계와 의사소통,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간호 과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문항 형태도 역시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문제 이렇게
제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율평가가 있어요. 자율평가는 두 가지를 평가할 건데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플립러닝을 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자율평가 두 번째는 의학용어 평가입니다. 우선 자율평가 첫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립러닝 평가인데요. 플립러닝 수업을 할 때에는 수업 전에 설문지도 할 거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사전학습 동영상을 제가 또 올릴 거예요. 이거는 카페에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팀 활동 과제는 수업 시간에 와서 팀별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활동했던 과제들은 모아서 제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 항목을 보시면 이렇고 종합점수는 20점입니다. 자, 그러면 플립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네, 플립러닝은 거꾸로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학습이다 하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듣는 학습에 그치잖아요. 그럼 듣고 나면 내가 제대로 수업을 들었나? 내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플립러닝의 장점은 일단 내가 동영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사전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교실 안으로 와서 수업 시간에 사전 학습을 했고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룹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잘 몰랐던 것,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플립러닝은 강의실 밖 사전학습, 미리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실 본 학습, 요거는 서로 의사소통하고 저랑 여러분들도 의사소통하고 하는 그런 활동이 주가 된다는 거죠. 요거를 합치면 플립러닝이 된다는 뜻입니다. 플립러닝 수업의 구조입니다. 우선 사전학습이 있어요. 사전학습은 제가 카페에다가 그 영상을 올릴 거예요. 미리 학습하시고 오셔서는 수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학습을 하는 비포 클래스에는 일단 조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6조 정도 만드시면 되는데, 조원은 균등하게, 조원의 구성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팀장, 서기, 발표자를 선출을 하는데요. 3번 할 거잖아요. 우리가 플립러닝을. 여기서 3번 다 팀장 혼자 하라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1주차에는 내가 팀장하면 2주차에는 서기를 하고 3주차에는 발표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 이상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다음 카페에 사전학습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올릴 거예요. 그러면 출석에 반영을 할 건데, 카페는 그 이캠퍼스처럼 내가 들었다고 해서 출석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 시청했다는 댓글, 학번이랑 이름 시청했다는 댓글을 꼭 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클래스 수업 진행입니다. 사전학습에 대한 퀴즈를 합니다. 이 퀴즈는 제가 앱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작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배틀 퀴즈를 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사전학습 퀴즈를 하고요.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할 내용의 목표 이런 것들, 그리고 사전학습 강의 내용 요약 정리 이런 거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조별 활동하고 다음 차시 수업 안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찰일지도 작성하게 되는데요. 성찰일지 역시 앱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쫙 풀어놨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플립러닝 주차, 2주차 전 일요일, 예를 들어서 제가 7주차에 플립러닝을 하겠다 그러면 5주차 일요일에 제가 사전학습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러면 6주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기간 안에 댓글을 다셔야 돼요. 수업 영상은 꿈을 그리는 사람은 카페에 업로드합니다. 재택 수업을 위한 영상이 이캠퍼스에 탑재되기 때문에 플립러닝 거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되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카페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작성 방법, 학번 플러스 이름 적고 가로 넣고 수업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한 문장 작성을 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기간 내에 댓글 작성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점, 0점에서 3점까지 감점할 거예요. 사전학습 영상 플러스 인클래스 팀학습 활동은 100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하는 주는 100분 수업이 아니라 조금 짧게 60, 70분 정도 수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팀 활동에 되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빨리 맞춰주고 싶었는데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 대표는 6, 7명씩 한 조로 6개의 조를 편성해서 표로 작성해서 1주차 수업 끝나고 보내주세요.
1주차 수업이 사실 제가 대면 수업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첫 주차 일요일까지 카톡으로 해서 반 대표가 조편성한 걸 보내주셔야 돼요. 조편성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은 자유예요. 하지만 한 조당 인원이 레귤러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 인원수 나누기 6 해가지고 최대한 그 숫자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숫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조는 뭐 4명, 어떤 조는 7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4주차의 플립러닝 사전조사, 16주차의 플립러닝 사후조사, 만족도조사, 설문조사가 좀 있어요. 좀 긴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문조사 링크를 제가 카페에 올릴 거니까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했어요. 실명으로 하고 작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점수가 좀 감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 내에 설문조사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간 내에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마이너스 1점 감점, 아예 하지 않는 경우는 마이너스 3점 감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클래스에서 사전학습 퀴즈는 앱을 실행해서 퀴즈라고 하는 앱을 실행해서 배틀 퀴즈로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가서 뭐 설명하면 바로 깔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틀이니까 등수가 나와요. 1, 2등, 3등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 활동을 위해서 수업 전 조별로 착석해 주세요. 팀 활동지는 인쇄해서 제가 준비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팀 활동 후 반드시 팀 발표를 할 거예요. 활동만 하고 끝내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팀 발표를 합니다. 팀 활동지는 모아뒀다가 겉표지를 붙여서 역량 성취도 2차 평가 직후에 제출합니다. 14주차의 경우, 마지막의 경우 수업 끝나고 조별로 한 번 더 모여서 정리하면 더 좋겠죠? 과제 점수에 포함되니까 정성껏 작성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팀 발표 후에 성찰 일지를 작성합니다. 이것도 역시 패들렛이라고 하는 앱으로 작성을 할 건데요. 바로바로 그냥 수업 끝나고 작성해서 올리는 걸로 할 겁니다. 수업 관련 준비 사항입니다. 국가고시 문제가 사례 제시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특히 올해 국가고시에서 굉장히 문장이 길었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수능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신 분도 있겠지만, 수능이 보면 내가 독해력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A라는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도 A의 답은 뭐냐? 다이렉트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줄 이렇게 막 적어놓고 이거를 내가 독해를 해서 해석을 해야 이 내용이 A를 묻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사례 제시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선배들이 국가고시 치고 나와서 너무 어려웠어요, 당황스러웠어요, 문제가 너무 길었어요 라고 이제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그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그 문제를 빨리 읽고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너무 쉬웠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고시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사실 PPT만 내용 가지고 달달달달 외운다든지, 뭐 요약 정리되어 있는 뭐 문제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거만 막 달달달 외우면 나중에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요. 대학 공부는 자기 공부거든요. 그래서 전공 교재를, 이게 기본이거든요. 사실 전공 교재만 읽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공 교재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어느 순간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다가 보면 순간 탁 트이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한 10번 정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사실 제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공부해서 대답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인터넷이나 논문이나 이런 걸 막 뒤져가지고 또 찾아낼 수도 있어요. 찾아내면서 계속적으로 읽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국가고시를 치는데 조금 부담이 덜해져요. 진도 나가는 게 빠듯해서, 예전에는 PPT 수업하고 전공 교재도 한번 훑어보고 했는데 너무 빠듯해서 최근에는 잘 못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좀 반성을 하고, 이번에는 마음먹은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PPT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고, 비대면 때는 못하겠지만 대면 수업 때 전공 교재를 한번 더 훑어보도록, 가능하면 훑어보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재를 지참하시고 교재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PPT 제작 방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 교재 내용 플러스 알파였어요. 우리 교재는 안 나오지만 다른 교재에는 나오는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정리를 해서 PPT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교재랑 내용이 좀 다르고 교재를 또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최대한으로 교재에 맞춰서 교재 페이지도 넣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PPT 내용 같이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딱 놓고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PPT 내용이나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책을 읽어보시면 거의 다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재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국가고시를 치는 교과목은 전공 필수죠. 이거는 반드시 교재를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PDF를 제작해서 돌린다든지 뭐 제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불법이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보다 그래도 내가 간호대학생인데 국가고시 치는 전공 교과목은 교재를 조금 비싸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졸업을 해서도 당분간은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찾아보셔야 돼요. 저도 졸업하고 한 5년 이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다가 너무 내용이 오래됐다, 이거는 이제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런 시점이 됐을 때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졸업하면 바로 다 책 버리고 이러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사는 전공 교재는 내가 간호사가 되고 능숙하고 훌륭한 간호사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의 지식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하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자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제가 교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재엔 들어있진 않지만 국가고시에 종종 나오는 내용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꼭 활용하시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자율평가 두 번째인데요. 의학용어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직 수업을 듣지 않아서 어떤 내용으로 의학용어 시험을 치나 하고 좀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방어기제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아가 불안할 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어기제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방어기제를 쓰는데 정신질환자들은 방어기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자주 쓰고 왜곡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실주차 수업 직전에 시험을 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공지를 미리 할 거거든요. 공지한 단어를 열심히 외우시면 뭐 그렇게 성인 교과목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상행동입니다. 이상행동은 이제 정신질환자들, 특히 조현병 환자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독특한 사고 방식이나 독특한 언어, 감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상행동이잖아요.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학습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시험을 칠 거예요. 쪽지 시험처럼 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기제도 20문제, 이상행동 20문제에서 토탈 40문제인데 나누기 2해서 점수는 20점이 들어갈 거예요. 네, 성적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반영 비율을 보시면 지필평가 1, 지필평가 2가 토탈 40점, 40점이고요. 출석 20점에서 토탈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지필평가가 역량성취도평가 1차, 플립러닝평가, 즉 자율평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성취도평가 1차가 80점이고요. 플립러닝평가가 20점이에요. 플립러닝은 뭐 여러분이 따로 과제를 준비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수업한 거를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평가 2는 역량성취도 평가 2차가 80%, 의학용어 시험이 20% 이렇게 반영됩니다. 성적평가는 파란이에요. 파란은 A 이상이 40%, B 이하가 60%. 여러분 다 이제 3학년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평가의 의미는 성적이 안 되는데 무조건 40% 이상을 A를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무조건 40명을 A나 A+을 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의미는 100점 만점에 내가 65점이에요. 근데 등수가 39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40% 안에 들었으니까 A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점수가 A가 되려고 하면 90점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반적으로 성적이 다 낮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누구 한 명만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점을 줘서 쫙 성적을 올려서 40%까지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점수가 내가 80점이다 그러면 B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전반적으로 성적이 너무 낮아서 학생들 전체가 성적이 너무 낮아서 원점수로 성적을 탁 했더니 뭐 A가 하나도 없거나 F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대평가라는 의미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제가 전부 다 가점을 줘서 조금씩 올릴 수는 있어요. 반대로 성적이 너무 좋으면 90점 이상이 한 100명 중에서 60명 이상 있다 이러면은 다 감점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사실 이제 Q&A는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 질문을 여기서는 받기가 좀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대표를 통해 저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에게 말하기가 굉장히 전달하기가 힘들다, 정말 개인적인 거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톡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정신건강 간호학 1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